서울 한복판 화려한 백화점 라운지. 그곳에서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계약직 직원 김서윤. 그녀는 오늘도 고객의 폭언 앞에서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 순간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하급수리 기사로 여겼지만 사흘 뒤 그는 이 거대한 그룹의 회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찾던 건 부패한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잃어버린 손녀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손녀는 바로 그가 구해준 그 직원, 김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그들은 배신과 음모, 그리고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라움스퀘어 VIP 라운지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이에요. 이름은 김서윤, 올해로 28살이죠. 이곳에서 일한 지는 3년째입니다. 라움스퀘어라는 이름만 들어도 다들 알아요.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들어가기 힘든 백화점이죠. 특히 제가 일하는 VIP 라운지는 정말 특별한 공간이에요. 여기 들어오려면 연소비액이 최소 5억은 넘어야 하거든요.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전 정말 설렜어요.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이곳의 진짜 모습을요. 화려한 공간 뒤에 숨겨진 건 사람들의 오만함과 위선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라운지를 정리하고 손님들이 오시면 웃으며 맞이하는 거죠. 전 항상 웃어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서윤 씨, 오늘 한정희 부인 오신대요. 동료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귓속말했어요.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죠. 한정희 부인. 이 라운지에서 가장 까다롭고 가장 무서운 손님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날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하거든요. 알겠어. 고마워. 전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벌써 떨리고 있었어요. 한 부인은 정말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지난번엔 커피 온도가 1도 낮다고 컵을 집어던지셨어요. 다행히 제게 맞진 않았지만 그날 청소하느라 1시간을 더 일했죠. 오전 11시쯤 라운지 입구에 자동문이 열렸어요. 명품 백을 든 한정의 부인이 들어오셨죠. 키가 크고 날씬한 분이에요. 언뜻 보면 우아해 보이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어서 오세요, 부인님. 전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제게 눈길도 주지 않으셨죠. 당연한 일이에요. 저 같은 직원은 그분에게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도구니까요. 오늘 신상 가방 나왔다며? 당장 가져와. 부인은 소파에 앉으시며 명령하듯 말씀하셨어요. 전 재빨리 매장에 전화를 걸었죠. 지금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5분 뒤 매장 직원이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2천만 원짜리 한정판이었죠. 부인은 가방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야? 가방 모서리에 작은 스크래치가 있었어요. 정말 작은, 눈을 씻고 봐야 보이는 정도였죠. 하지만 부인에겐 용납할 수 없는 결함이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부인님. 바로 다른 제품으로. 다른 제품? 이게 한정판인데 다른 게 어딨어? 너희가 관리를 이따위로 해? 부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죠. 전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다고? 너 몇 년째 여기서 일하는 거야? 3년째입니다. 3년이나 일했으면서
이 정도도 못해? 도대체 회사는 어떤 사람들을 뽑는 거야? 부인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꾸하는 순간 계약 해지될 게 뻔하니까요. 이 일자리를 잃으면 전 갈 곳이 없어요. 대학도 못 나온 제가 이만한 월급 받는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때였어요. 부인이 갑자기 가방을 제 발 앞에 내던지셨어요. 무릎 꿇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부인님, 그건 무릎 꿇으라고.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내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었잖아. 사과는 제대로 해야지. 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전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울면 안 돼요. 여기서 우는 건 약함을 보이는 거니까요.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이었죠. 고개를 들어보니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신사가 서 계셨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손님, 이건 좀 지나친 게 아닙니까? 노신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부인이 인상을 찌푸리며 그를 쳐다봤죠. 당신 누구야? 직원이야? 전산 수리 기사입니다. 오늘 라운지 시스템 점검 차 왔죠. 수리기사 주제에 감히 손님한테 말대꾸를 해? 당장 너희 상사 불러. 하지만 노신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죠. 품격이라는 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부인께서는 지금 그 품격을 스스로 버리고 계십니다. 라운지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부인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훈계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직원은 부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죠. 부인은 핸드백을 와락 집어들었어요. 그러곤 노신사를 향해 소리쳤죠. 당장 책임자 불러. 이 미친 노인네를 어떻게 좀 해. 라운지 매니저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매니저는 노신사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손님,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저를 일으켜 세우시곤 조용히 말씀하셨죠. 괜찮습니까? 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노신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시곤 천천히 라운지를 나가셨어요. 부인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당장 그 노인네 신원 파악해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너. 부인이 저를 노려봤어요. 너도 오늘로 끝이야. 내가 본사에 얘기할 테니까. 부인은 그렇게 말하곤 라운지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매니저가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어요. 서윤 씨, 일단 오늘은 조퇴하세요. 내일 본사에서 연락 올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 멍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자리를 잃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서워야 하는데 가슴 한편이 따뜻했어요. 그 노신사 때문이었죠. 누군가 저를 지켜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밤 라움스케어 내부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목은 이거였죠. VIP 라운지, 진짜 누가 VIP입니까? 글은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었어요. 한정의 부인의 폭언, 제가 무릎 꿇으려 했던 순간, 그리고 노신사가 나서신 일까지요.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죠. 다음 날 아침
전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온 건 정반대였죠. 서윤 씨, 오늘 오전 10시까지 본사 회장실로 오세요. 회장실이요? 전 라움스케어에서 3년 동안 일했지만 본사 건물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계약직 직원이 회장실에 갈 일은 없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본사에 도착했어요. 30층짜리 빌딩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대기실이 나왔어요. 비서 한 분이 저를 안내했죠. 김서윤 씨 맞으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책상 뒤에 앉아 계신 분은 다름 아닌 어제 그 노신사였어요.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지만 그 눈빛은 똑같았죠. 앉으세요. 노신사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전 다리에 힘이 풀려 겨우 의자에 앉았어요. 어제는 놀라셨죠? 저기, 회장님이신가요? 네. 박인호입니다. 라움스케어 그룹 회장이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분이 회장님이라고요? 어제 작업복 입고 계셨던 그분이요? 어제 왜 작업복을? 현장을 보고 싶었어요. 진짜 현장을요. 직원들과 손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말이죠.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이 회사는 썩어가고 있더군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망가져 있었죠. 죄송합니다. 왜 사과하십니까? 잘못한 건 당신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당신 같은 직원들이 매일 참아가며 일하고 있다는 걸 어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 회사를 바로잡겠다고요. 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회장님을 바라만 봤죠. 서윤 씨, 제 개인 비서로 일해 주시겠습니까? 네. 비서요? 네. 전 현장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회의실에서만 보고받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사람 말이죠.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도 못 나왔고 경력도 없는데요. 학벌이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보는 눈과 정직함이죠. 당신에게는 그게 있어요. 전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건 기회였죠.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시죠. 그날부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비서실로 자리를 옮겼고 회장님의 일정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회장님은 특이한 분이었어요. 다른 임원들처럼 권위적이지 않았죠. 청소 아주머니들께도 먼저 인사하시고 식당에서도 직원들과 같은 메뉴를 드셨어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죠. 진짜 품격은 사람을 지켜주는 데서 시작한다고요. 이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서윤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같이 저녁 먹으면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편한 곳으로 가죠. 회장님은 백화점 근처의 작은 한식당으로 저를 데려가셨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평범한 동네 식당이었죠. 여기 김치찌개가 일품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자주 오던 곳이죠. 식사를 하면서 회장님이 물으셨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보육원에서 자랐죠. 그랬군요. 힘들었겠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힘든 상황에서 자라잖아요. 회장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저도 가족을 잃었습니다. 오래전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아닙니다. 괜찮아요. 회장님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시다 말씀하셨어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라움이었죠. 이 회사 이름도 그 아이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30년 전에 사고가 있었어요. 딸과 손녀를 한꺼번에 잃었죠. 그때부터 전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전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손녀분은 몇 살이었어요? 3살이었어요. 정말 예쁜 아이였죠. 회장님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젊은 여자와 어린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사진입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찍은 거죠. 전 사진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핑 돌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저 본능적으로 슬픔이 밀려왔어요.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슬퍼져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전 그 사진이 계속 떠올랐어요. 특히 그 아이의 얼굴이요. 어딘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낯설었죠. 다음 날부터 회장님은 본격적으로 회사 내부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특히 재무부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셨죠.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어요. 서윤 씨, 이 서류 좀 보세요. 회장님이 보여주신 건 오래된 계약서였어요. 이건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폐기하라고 지시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남아있죠? 혹시 누가 몰래 보관한 걸까요? 그렇다면 왜죠? 이건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문서예요. 누군가 이걸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을 불러 은밀히 조사를 지시하셨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현 사장 최명훈이었어요. 회장님의 조카였죠. 명훈이가 왜? 회장님의 목소리에 배신감이 묻어났어요. 명훈 사장은 회장님이 은퇴한 후 회사를 이끌어온 사람이었거든요. 회장님은 그를 믿고 모든 걸 맡기셨던 거죠.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의 추가 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명훈 사장은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있었어요. 금액만 해도 수백억 원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시곤 말씀하셨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움직이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회계장부, 계좌 이체 내역, 이메일 기록까지요. 전 회장님을 도와 밤낮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았거든요. 퇴근길에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됐죠. 처음엔 기분 탓인가 싶었는데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더 이상 관여하지 마라. 두 번째 경고는 없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보낸 걸까요? 명훈 사장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전 회장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회장님, 어젯밤에 이런 게 왔어요. 회장님은 메시지를 보시곤 표정이 굳어졌어요. 위험해지고 있군요. 서윤 씨, 이 일에서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전 끝까지 회장님을 돕고 싶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젠 제가 회장님을 도울 차례예요.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신중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대화는 회사 밖에서 했고 서류는 암호화해서 보관했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어요. 명훈 사장이 주고받은 이메일이었어요. 그는 거래처와 짜고 허위 계약을 만들어 차액을 빼돌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었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이사회를 소집하죠. 회장님은 긴급 이사회를 요청하셨어요. 하지만 명훈 사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는 회장님의 복귀를 무효화하려는 안건을 먼저 올렸어요. 이사회 당일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이사진 15명이 모두 참석했죠. 명훈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이사님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중요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박인호 회장의 복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회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어요. 명훈 사장은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회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귀하신 건 회사 정관에도 맞지 않아요. 게다가 최근 회장님의 행동을 보면 회사 경영에 혼란을 주고 계십니다. 혼란이라니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직원들을 선동하고 내부 고발을 부추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익명 게시글도 회장님이 사주한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죠. 명훈 사장은 이미 이사들을 포섭해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내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야. 이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지. 그리고 명훈 사장, 자네야말로 설명해야 할 게 많지 않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모르나? 그럼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회장님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명훈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지난 10년간 자네가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이야. 허위 계약서, 계좌 이체 기록, 이메일까지 전부 있네.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명훈 사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죠.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이라고? 이 모든 게 조작이란 말인가? 은행 기록까지도? 회장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명훈 사장은 말문이 막혔죠. 검찰에 고발할 생각이야. 하지만 그 전에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싶네. 스스로 사퇴하고 빼돌린 돈을 반환하게. 그럼 가족들을 생각해서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어. 명훈 사장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명훈 사장의 뒷모습은 초라했어요. 회장님은 그 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셨죠. 피부치를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회장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회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건 명훈 사장이죠.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구나. 내가 더 일찍 알아챘다면 과거를 돌아봐도 소용없어요. 이제 회사를 다시 세우는데 집중하셔야죠. 회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자네가 있어서 든든하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명훈 사장이 물러난 뒤에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회사 서버가 해킹당했고 중요한 파일들이 삭제됐어요. 누군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같았죠. 잔당들이 있는 모양이야. 회장님은 보안팀을 강화하고 전수조사를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명훈 사장 혼자 한 게 아니었던 거죠. 재무이사, 구매팀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공모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깊게 썩어 있었군.
회장님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관련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죠. 회사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죠. 서윤 씨, 오늘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어디신데요? 곧 알게 될 겁니다. 회장님은 저를 데리고 한 병원으로 가셨어요. 유전자 검사센터였죠. 회장님, 여긴 왜요? 검사를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나도, 그리고 당신도요. 저요? 왜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다 말씀하셨어요. 혹시 어릴 적 별명 같은 거 있었습니까? 별명이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가 저를 라움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회장님의 손이 떨렸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라움이라고요? 네. 왜 그러세요? 회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죠. 서윤 씨, 당신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요. 그 이후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사고가 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경부 고속도로라고 들었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요.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내셨죠. 이 사진 속 아이가 내 손녀입니다. 이름은 박유나, 별명은 라움이었죠. 30년 전 경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내 딸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손녀는 실종됐습니다. 전 사진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제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죠. 보육원에서 받은 제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됐다고 들었거든요. 두 사진을 나란히 놓으니 똑같은 옷을 입은 아이가 보였어요. 같은 날 찍은 사진이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전말을 잊지 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회장님도 울고 계셨어요. 유나, 내 손녀 유나. 회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30년 만의 재회였죠. 전 회장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외로웠던 모든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왔어요. 일치율 99.9%. 우리는 정말 할아버지와 손녀였어요.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회장님은 저를 본가로 데려가셨어요. 넓은 정원이 있는 한옥이었죠. 제 어머니가 어릴 적 뛰놀던 곳이라고 하셨어요. 내 방도 그대로 있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작은 방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아이 침대와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죠. 30년 동안 먼지만 쌓인 채로요. 매년 내 생일엔 여기 와서 케이크를 놓고 갔어. 혹시 내가 돌아올까봐.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꼭 안고 한없이 울었죠.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어요. 며칠 후 언론에 이상한 기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라움스케어 회장, 가짜 손녀로 회사 승계 꼼수, 유전자 검사 조작 의혹, 진실은 누군가 언론에 제보를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배후엔 명훈 전 사장이 있었죠. 그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제가 물러날게요. 이러다 회사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요. 안 돼. 자네는 내 손녀야. 그 누구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순 없어.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백화점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언론은 매일같이 의혹을 제기했죠. 전 출근길마다 카메라 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가짜 손녀 맞죠? 회장 자리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닙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전 고개를 숙인 채 걸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조금만 참아라. 할아버지는 독립적인 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하셨어요. 그리고 과거 사고 기록, 보육원 입소 기록까지 모두 공개하셨죠. 투명하게 모든 걸 보여주신 거예요. 한편 보안팀은 계속 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죠. 명훈 전 사장이 언론사에 돈을 주고 허위 기사를 쓰게 한 증거였어요. 심지어 유전자 검사 조작서를 퍼뜨리라고 지시한 이메일까지 있었죠. 할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 손녀 김서윤, 아니 박윤아는 진짜 제 손녀가 맞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걸 증명하고 있죠. 할아버지는 준비한 자료들을 공개하셨어요. 사고 당시 신문 기사, 병원 기록, 보육원 입소 서류, 그리고 독립기관의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요. 그리고 이것도 보십시오. 이건 최명훈 전 사장이 언론을 매수한 증거입니다. 그는 제 손녀를 가짜로 몰아 저를 실각시키려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죠. 그렇다면 최명훈 전 사장을 고소하실 겁니까? 당연합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명훈 전 사장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저희에게 사과했죠. 하지만 전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쟤 때문에. 무슨 소리야. 자네 잘못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나야말로 미안하구나. 진작 찾아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둘이서. 하지만 할아버지의 건강이 걱정됐어요. 요즘 자주 피곤해 하시고 가끔 가슴을 움켜쥐실 때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전 불안했어요. 그래서 몰래 할아버지 주치의에게 연락했죠. 선생님, 할아버지 상태가 어떠신가요? 주치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미 10년 전부터 관리가 필요했는데 회장님이 치료를 미루셨거든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언제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프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도 회사 일로 매일 고생하고 계셨던 거죠. 할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회사는 제가 맡을게요. 무슨 소리야? 자네가 뭘 알아서.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면 배울 수 있어요. 제발 건강부터 챙기세요. 할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그럼 자네한테 하나씩 가르쳐 줄게.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저를 집중적으로 교육하셨어요. 경영 전략, 재무 관리, 인사 관리까지요. 전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잘해내고 싶었거든요. 몇 달이 지났어요.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갔죠. 할아버지는 계약직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직원에게 정규직 전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VIP 라운지도 완전히 바꾸셨죠. 이젠 진짜 품격 있는 공간으로 만들 거야. 라운지는 더 이상 돈 많은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직원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됐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라운지로 부르셨어요.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지? 네, 맞아요.
할아버지는 제가 그날 서 있던 자리를 가리키셨어요. 여기서 자네가 무릎 꿇으려 할 때 난 참을 수가 없었어.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수 있나 싶었지.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 무릎 꿇었을 거예요. 그날 자네를 보면서 느꼈어. 이 아이는 특별하다고. 나중에 사진을 보고 혹시 하는 마음의 조사를 시작했는데 정말 내 손녀였던 거야. 할아버지는 커피 한 잔을 주문하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이제 편안해. 자네를 찾았으니까. 내 삶의 마지막 목표를 이룬 거야. 할아버지, 무슨 마지막이에요. 아직 오래오래 사셔야죠. 할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하지만 후회는 없어. 자네를 만났으니까. 그날 밤 할아버지는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저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의사의 말에 전 무너질 것 같았어요. 겨우 찾은 할아버지인데 이렇게 보낼 순 없었죠. 제발 살려주세요. 할아버지는 제게 전부예요.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전 수술실 밖에서 기도했죠. 제발 할아버지가 살아나기를 바라면서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죠.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보내셨어요. 전 매일 병원을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유나, 할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할아버지는 힘없이 웃으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걱정 많이 했지? 당연하죠.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미안해.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회복하셨어요. 한 달 후 퇴원하셨죠. 하지만 예전처럼 일할 순 없었어요. 의사는 완전한 휴식을 권했거든요. 이제 자네가 회사를 맡아야 해. 하지만 전 아직 자네라면 할 수 있어. 내가 봐온 자네는 그럴 능력이 있어. 할아버지는 이사회를 소집해 저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박윤아는 내 손녀이자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그녀라면 라움스케어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전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직을 승계받았어요. 28살의 나이에 거대 그룹의 수장이 된 거죠. 부담감이 엄청났지만 할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첫 임원회의에서 전 선언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회사를 완성하고 싶습니다. 진짜 품격 있는 회사,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를요. 그리고 실천에 옮겼어요.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없앴죠. 특히 고객 응대 매뉴얼을 완전히 바꿨어요.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요. 한정희 부인도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날 이후 처음이었죠. 회장님, 부인은 제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오만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남편이 구속되고 나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 그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누구나 실수하고 배우니까요. 앞으로 잘 지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시간이 흘렀어요. 라움스케어는 완전히 달라졌죠. 직원들은 행복하게 일했고 고객들도 만족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집에서 편히 지내셨어요. 가끔 회사에 들러 조언을 해주시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전 할아버지의 말씀을 새겨들었어요. 유나, 기억해라. 진짜 품격은 신분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한다는 걸.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라운지 벽면에 새겨 넣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요. 어느 날 할아버지와 함께 라운지를 찾았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직원들은 자신감 있게 일했고 손님들은 친절하게 대했어요. 잘했어, 유나.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셨어요. 이 커피 참 따뜻하구나. 매일 오셔서 마시면 안 돼요? 그래야지. 내 손녀가 만든 회사인데.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편안하게 잠드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눈을 감으셨죠.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직원들, 거래처, 그리고 할아버지의 옛 동료들까지요. 모두들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할아버지는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간단한 한 문장이었죠. 진짜 품격은 사람을 지켜주는 데서 온다. 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요. 지금 전 라움스케어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할아버지 사진 앞에 인사를 드리죠. 할아버지,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라운지로 향해요. 그곳엔 할아버지의 말씀이 새겨진 벽면이 있죠. 그걸 볼 때마다 다짐해요. 절대 잊지 말자고요. 사람을 지켜주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라는 걸요. 어느 날 새로 입사한 직원이 물었어요. 회장님, 라움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전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께는 특별한 의미였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 그게 진짜 라움이에요. 멋진 의미네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 의미를 지키려고 노력해요. 매일매일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전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들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그게 제 꿈이에요. 할아버지의 꿈이기도 했죠.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전 잘하고 있어요. 창밖에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었죠. 마치 할아버지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어. 전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 두렵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가르침이 있으니까요. VIP 라운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공간이 됐어요. 더 이상 돈 많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죠. 물론 여전히 고급스럽고 특별한 곳이지만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존중받는 곳이 됐어요. 얼마 전엔 직원 라운지도 따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층이에요. 똑같은 인테리어, 똑같은 커피, 똑같은 대우. 직원들도 손님처럼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처음 제안했을 때 임원들이 반대했어요. 그건 너무 과한 처사 아닙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았어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행복합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결국 제 뜻대로 됐죠.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고 이직률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고객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죠. 행복한 직원이 진심으로 웃으니까 손님들도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어느 날 오래된 동료 은지가 찾아왔어요. 지금은 라운지 매니저가 됐죠. 회장님, 아니 서윤아. 응, 왜? 고마워. 정말로. 뭐가? 이 모든 것들. 내가 바꿔준 이 모든 것들이 고마워. 예전엔 매일 출근하는 게 두려웠거든. 오늘은 또 어떤 손님한테 모욕당할까 그런 생각하면서 말이야.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근데 이젠 달라.
이제 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우리 회사가 자랑스러워. 전 은지를 꼭 안아줬어요. 나도 고마워. 내가 옆에서 도와줘서 앞으로도 계속 도울게. 우리 함께 가자. 그래, 함께 가자. 그날 저녁 전 할아버지 묘소를 찾아갔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거든요. 할아버지,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묘비 앞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회사 이야기, 직원들 이야기, 그리고 제 이야기도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가끔 혼자서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답이 보여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전 묘비에 새겨진 할아버지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정말 많이 사랑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죠. 회장님, 내일 아침 중요한 미팅이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관련인데요. 알겠어요. 자료 미리 보내주세요. 네,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자료를 검토했어요. 새로운 브랜드 론칭 계획이었죠. 이름은 라움하트. 직원과 고객이 함께 만드는 브랜드였어요. 아이디어는 간단했어요. 직원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고객들이 선택하는 거죠.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고요. 좋은데? 할아버지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 전 자료에 승인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적었죠. 진짜 품격은 나눔에서 완성된다. 다음 날 아침 임원회의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라움하트는 단순한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철학을 담은 메시지예요.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누는 거죠.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죠.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고객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론칭 한 달 만에 목표 매출을 달성했죠. 그리고 약속대로 수익금의 30%를 기부했어요. 보육원과 쉼터, 그리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서요. 기부금 전달식 날 한 보육원을 방문했어요. 제가 자랐던 곳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환경이었죠.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다들 잘 지냈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러다 한 아이가 물었어요. 언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회사에서 일해. 어떤 회사요? 라움스케어라고 백화점이야. 우와, 거기 정말 예쁘대요. 전 한 번도 못 가봤지만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전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죠. 언젠가 이 아이도 당당하게 라움스케어에 올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손님으로든 직원으로든요. 언젠가 꼭 데려갈게. 약속할게. 진짜요? 와, 좋아요. 아이는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전 다짐했어요. 더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고요.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곳으로요. 보육원을 나서는데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관심과 지원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돼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도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러셨군요. 그럼 더욱 의미 있는 나눔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돕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요.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그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유나, 사람들을 지켜주렴. 그게 진짜 품격이란다. 네, 할아버지. 명심할게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겼어요. 회장님, 보육원 방문 잘 다녀오셨어요? 응, 아이들이 정말 밝더라. 다음엔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봉사활동 하고 싶어요. 물론이지. 함께 가자. 직원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전 보람을 느껴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저녁 무렵 라운지를 둘러보러 갔어요. 손님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죠. 직원들도 자신감 있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한정의 부인이었죠. 오랜만이었어요. 부인님, 오랜만이에요. 아, 회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부인님도요? 덕분에 잘 지내요. 요즘 봉사활동 다니고 있어요. 정말요? 어디서요? 노인복지관이요. 일주일에 2번씩 가서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려요. 부인의 얼굴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훨씬 부드러워졌죠. 좋은 일 하시네요. 그때 일을 계기로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어요. 멋지세요, 부인님. 고마워요. 그리고 그때 일 정말 미안했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변화하신 게 중요한 거죠. 부인은 진심으로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전 그 모습에서 진정한 품격을 봤어요. 과거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용기 말이죠. 그날 밤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일을 정리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에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죠. 전 그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존중받으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문득 첫 출근일이 생각났어요. 3년 전 설레는 마음으로 라운지 문을 열었던 그날. 그때의 저는 그저 일자리가 필요한 평범한 여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전 이 회사를 이끄는 책임자예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저를 믿고 따라와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마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일찍 출근했어요. 아직 직원들이 오기 전이었죠. 조용한 라운지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여기가 바로 시작점이었지. 할아버지를 만났던 그 자리에 섰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죠. 무릎 꿇으려던 순간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괜찮습니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니, 우리 둘의 인생을 바꿨죠.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전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걸요.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밝은 얼굴로 인사했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잤어? 네.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뿌듯해요. 이제 이곳은 진짜 품격 있는 공간이 됐으니까요.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전 가끔 이렇게 직원들과 식사를 같이 해요. 그래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회장님, 저희 부서에서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요. 젊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편하게 말해봐. 고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해요. 예를 들면 문화강좌나 체험 활동 같은 거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 직원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신의 의견을 경청해 주니 신이 난 거죠. 요리 클래스, 미술 수업,
음악 감상회 같은 거요. 백화점이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간이 되는 거죠. 훌륭한 아이디어야. 기획안 만들어서 올려봐. 적극 검토해 볼게. 정말요? 와, 감사합니다. 직원은 신나서 동료들에게 자랑했어요. 이런 모습이 좋아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그게 실제로 반영되는 문화요. 오후에는 이사회가 있었어요. 분기별 실적 보고였죠.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라움 하트 브랜드의 성과가 탁월했죠. 재무이사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직원 만족도도 90%를 넘었고 고객 만족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전 뿌듯하면서도 겸손하게 말했죠. 이 모든 게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철학 덕분이죠.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 놓인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죠. 할아버지, 봤죠? 우리 잘하고 있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어요. 퇴근 시간 라운지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직원들이 보였죠. 모두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오늘도 수고했어요. 회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경비 아저씨가 인사하셨어요. 회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아저씨도 오늘 고생하셨어요. 별 말씀을요. 제 일인걸요. 그래도 항상 감사해요. 아저씨 덕분에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작은 관심과 감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라움스케어가 올해의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직원 복지와 기업 문화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전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들으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도 긴 하루였죠. 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되면서도 설레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기회니까요. 잠들기 전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어요.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손녀가 될게요. 사랑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죠. 마치 할아버지의 미소 같았어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를 만났고 제 정체성을 찾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품격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진짜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비싼 가방이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약자를 지켜주는 용기,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할아버지가 평생 보여주신 그 품격을 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 자리를 떠나는 날이 와도 이 정신만큼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라움스케어에 그리고 이곳을 거쳐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거니까요. 진짜 라움, 사람을 존중하는 공간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전 할아버지의 손녀 박유나로서 그리고 라움스케어의 회장으로서 당당해요. 제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가 백화점 계약직 직원이 이제 이 거대한 기업을 이끌고 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제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죠. 그리고 이제 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어요. 저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희도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라움스케어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갈 거죠. 그들 모두가 이곳에서 품격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진짜 품격,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요. 그게 바로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니까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과 존중이라는 유산 말이에요. 할아버지, 잘 자요. 꿈에서 봐요. 전 평화롭게 잠들었어요. 내일을 기대하며 그리고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요.